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 이동규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토론분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발제 자료에 뭐 순서에 상관없이 좀 의견을 적어봤는데요. 요약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번에 나온 NDC 초안의 내용이 경제성 분석이 전혀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다른 나라들 세계적으로도 NDC보다 더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 자체에서도 이미 비용 편입 분석을 현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정도는 최대한 분석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수반을 해서 각 시나리오별로 경제성이 어떻게 되는지 비용 편입 분석을 통해서 최소의 비용으로서 달성하는 것을 추구하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아까 전에 발표 자료에 의하면은 선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경제성 분석을 뺐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좀 익스큐즈가 되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익스큐즈의 문제가 아니라 단적인 예로 친환경 차를 생각해 보면은 전기차가 아무리 좋다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지금 원래 지금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부의 보급 목표보다 지금 판매 대수가 도달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보시면은 전기차가 아무리 좋은 점이 많다고 강조를 하더라도 각 개별 가게에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구입을 다 한단 말이죠. 정부가 보조금을 딱 끊게 되면은 구입이 대폭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원래 친환경차 보조금도 작년이었나요? 올해까지일 겁니다. 원래는 종료를 시키려고 했었다가 다시 연장을 했죠. 그만큼 각 개별 가게에서도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고려를 하는 입장인데 지금 산업까지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해서 아무런 고려 없이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밖에 할 말이 없고요. 그리고 내용에서 보면은 이 NDC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제출 의무는 있지만은 이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무적이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명시적으로는 절차적인 의무만 제시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외교부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법학 관련한 연구를 제가 찾아봐도 국제버스상에서 비록 구체적으로 의무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건 또 자발적으로 본인들의 의무를 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아까 전에 손영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스스로 목표를 정해놓고서 그걸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비판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NDC는 비가역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목표를 더 낮게 만들 수는 없단 말이죠. 지금보다 더 세게 만들어야지만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을 강하게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강하게 가져가는 기준이 안타깝게도 다른 유럽 국가들이라든지 이런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그 선진국가들은 첫 번째 발표 자료에서도 나왔지만은 기준 연도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과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장기간 동안에 줄여오던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줄였다고도 말할 수 없는 단계에서 아직 피크에 도달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것을 가지고서 목표 대비 35%에서 40% 가까이를 감축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현실적인 것이냐. 그래서 이런 목표를 정할 때는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고 달성 가능한 수준 안에서 목표를 또 도전적으로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뭔가 좀 발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전적으로 정한다 할지라도 달성 가능한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곤란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저는 좀 더 본질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 이 NDC는 왜 하고 탄소 중립을 왜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목적은 이게 결국은 지구 온난화를 좀 완화시키고,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산업혁명 이전 기준으로 했을 때 1.5도씨 내지는 2도씨 이내로 평균 기온 상승을 억제하자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은 이 오염물질의 특성상 전 지구적으로 대기권에 축적이 돼서 발생하는 것이다 보니까 총량이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그 토론문에서도 적어놨지만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배출 총량이 뭐 전 세계에서 9위라고는 하지만은 전체에서 1.7%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만약에 넷제로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는 국가들,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과 미국과 인도 이 3개국만 합쳐도 50%에 도달하거든요. 이 3개국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은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저희 두 번째 발표 자료에서 보시면은 2030년까지 NDC를 정할 때 중국과 인도는 몇 %를 하락시킨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2005년도 대비 기술집약도가 아니라 탄소집약도죠. 탄소집약도를 몇 % 낮추겠다라는 목적을 세웠고, 그 목표의 수준은 현상 수준보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억제한다 정도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배출 1, 3위에 해당하는 중국과 인도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 노력해서 정말 우리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크더라도 달성을 했다고 치더라도 전 세계적인 목표인 평균 기온 상승 억제는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신중하게 해볼 필요가 있고, 기존에 나와 있는 IPCC라든지 아니면은 UNEP에서 나와 있는 보고서들,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공신력 있는 보고서들이 요즘에 다 하는 얘기들이 현재의 추세로는 또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추진을 하더라도 목표로 하고 있는 1.5도씨 상승 억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보고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물론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여기 계신 분이. 그런데 저감 노력도 저감 노력이지만은 국익도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만 다 줄이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 더 크게 배출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여기서는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입장을 고려해 봤을 때 좀 합리적인 선에서 NDC도 정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을 다 잡아먹은 것 같으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토론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줄이기 위해서 두 번째 곧바로 박준호 교수님 토론해 주시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토론 내용을 이게 화면 공유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화면 공유 중이죠? 네. 네,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예.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 여러 개 좀 약간 각도는 틀렸지만은,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소 중립의 심각성, 특히 이제 한국이 처한 현실과 우리가 가야 되는 길에 대한 심각성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토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가 제가 이제 공학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학기술적인 사실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나 일반인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이거에 근거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일반 에너지 전문가나 기후 전문가가 아닌 일반 대중들도 이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이라든지 인류가 공존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자연재해라든지 또 국가 간의 협약인 파리협정,
또 다양한 형태의 그 NGO 단체 활동들, 또 최근에는 이제 이것이 민간 기업까지 해서 뭐 아리백이라든지 그런 민간 기업의 얼라이언스 활동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일어나고, 이것이 국제사회가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소통도 한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더 이상 뭐 기후 변화가 뭐 지구의 사이클이라는 얘기는 이제 좀 많이 잠잠해지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재라는 인식은 이제 자리 잡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이다. 이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니다, 이제 필연이다 하는 인식은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목적지는 이제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는데, 글로 가는 그 여정을 선택한 입장에서 어떤 경로를 선택해야 할지, 그것은 사실은 이제 각 나라가 처한 제반 사항과 또 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 역량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유럽에서 최근에 발표했던 유로피언 그린 뉴딜의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쭉 보면요, 뭐 여러 가지 뭐 재생 전력을 늘리겠다 뭐 등등 쭉 나오는데, 거기에 굉장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은 No person and no place is left behind. Just transition.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탄소 중립으로 가고 그린 뉴딜 플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낙오되는 사람이나 낙오되는 산업이 없게끔 하겠다. 그냥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들으면은 굉장히 좀 모순적인 측면이 있죠.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부는 희생을 당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적합하게 들리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도 도태시키지 않고 모두를 같이 안고 가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과연 인류 전체에 대한 스테이트먼트인지 아니면은 이 계획을 세우는 국가나 그 조직의 입장에서의 스테이트먼트인지,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점을 준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그 국가의 입장에서 나오는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면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국의 이익을 손상하지 않고 가겠다는 그런 좀 굉장히 무서운 스테이트먼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보면은 탄소 중립 움직임이 인류 공용의 스테이트먼트라는 측면보다는 탄소 중립이라는 인류 공용을 내세우면서도 그 내부적으로는 국가의 그 손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것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그런 걸 좀 같이 보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우리 한국이 처한 현실은 어떠냐?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이미 벌써 수십 년 전부터 탄소 중립이라는 여정에 들어선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열악하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완전히 그러면 네거티브하게만 볼 거냐?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 역량은 그동안의 산업화나 그 경제 선진화를 통해서 개도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 한국은 또 상당히 보유 역량이 있는 그런 월등한 국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이 그렇게 각국의 이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를 하면서도 산업 규모가 작고 이른바 그 개도국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스탠스를 취하지 못하고 한국과 같이 굉장히 탄소 중립 측면에서 전체로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으나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국가면서 이거를 이제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러니까 좀 만만한 것이죠.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을 다시 한번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은 한국은 우리 보유 역량을 잘 활용하면은 비록 어려운 경로지만은 경로 선택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경로가 좋더라도 만약에 우리랑 경쟁할 수 없는 개도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완전히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특히 에너지 생산 및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87%가 넘는 그런 국가이고, 아까 정은미 박사님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산업에서의 에너지 사용 비중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열악하며 또 늦게 출발했다는 핸디캡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에너지 이 전략 또 탄소 중립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흔히 에너지 삼각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은 에너지 안보의 특성, 또 수용성, 산업 영향, 그 다음에 친환경 이걸 다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화석연료, 원자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어떤 수력을 빼면은요, 두 가지의 옵션밖에 없었다고 그러면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또 그 신재생 에너지원이 경제성도 좀 좋아지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선택 가능한 에너지 옵션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 가능한 에너지 옵션들을 어떻게 최적화해서 사용할 거냐 할 때 특정 에너지원을 제외하고 그 계획을 짜는 것보다는 선택 가능한 에너지 옵션을 전부 다 집어넣고 계획을 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또 그 배경에는 최근 들어서 이 에너지 패권이 전통적으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심에서 기술 보유 중심으로 전환 중에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단원에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다양한 선택 가능한 에너지 옵션들이 있는데 이것이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아까 송 교수님은 이제 원자력을 기한 연장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또 원자력은 문제가 없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너지 옵션들은 전부 장점과 동시에 단점을 보유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절대적으로 선한 에너지원은 지구상에는 아직까지 없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너지학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대로의 그 팩트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탄소 중립 경로의 어떤 여정의 선택, 어떤 루트를 따라갈 것이냐, 그 다음에 에너지 옵션의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어떠한 믹스를 가져갈 거냐, 이런 거를 결정할 때는 불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과 같이 진영을 나눠서 절대적인 선을 주장하거나 또는 특정 에너지원을 반대로 죄악시하는 것은 국가 이익 측면에서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떠한 그 정책을 세우든지 과학기술적이고 또 경제적인 팩트 기반의 최적화가 비록 우리가 절대 선은 될 수가 없겠으나 적어도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차선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그럼 전략은 어떻게 구분해서 설정해야 되냐는 말씀인데요. 일단 눈앞에 닥친 NDC라고 하는 단기 계획을 설정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2050은 30년 정도 남은 중장기 전략인데 이거를 너무 믹스해서 세우는 거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역량을 가지고 해야 되는 계획이 있고 지금 현재는 없으나 한 20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역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탄소 중립 기술에서 제가 가끔 이제 강연할 때마다 쓰는 건데 글로벌 컨센서스로 이제 OECD라고 해서 에너지를 최적화 사용해서 수요를 줄이는 거, 또 화석 연료를 가급적 없애고 열이나 가스 같은 거를 전력화를 바꿔서 하는 그 전기화라든지, 그래도 안 되는 거는 탄소를 포집하는 포집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산업 공정에서 탄소가 발생되는 공정 자체를 없애서 탈탄소화한다든지,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전부 우리 손에 지금 잡힌 기술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만약에 우리가 전부 손에 잡힌 기술이라고 하면은 단기 계획과 중장기 계획이 거의 같은 선상에서 전략이 수립될 수가 있는데 불행스럽게도 이 중에 일부만 우리 손에 있는 기술이고 나머지 상당 부분은 아직 우리 손에 없는 기술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NDC 전략에서는 아까 어떤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른바 Best Available Technology가 뭐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개발될 수 있는 파괴적인 혁신적인 기술은 무엇인지 이걸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냉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한 이 기술이 바로 손나온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트로덕션 피어리를 통해서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정부의 조달 정책 등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런 선도적인 기술을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확산시킬 것인지,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같이 제시하면서 전략이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NDC 설정이 정해져 있는 단기 전략 측면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BAT의 관점에서 봐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 단기 8년밖에 안 되는 기간에 우리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산업과 일자리라든지 또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국제정치의 그 변경이라든지 대내적인 요인들 또 조금 전에 시립대 교수님 말씀하신 우리 경제적인 그 비용 청구소 관점 이런 관점에서 그 경로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장기적인 전략은 30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30년 동안 바꾸기 힘든 굉장히 어려운 과제들이 이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것에 필요한 기술 기반의 조성을 한다든지 R&D를 한다든지 혁신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제도를 혁신한다든지 뭐 장기적으로 인력을 육성한다든지 그런 산업 구조 변화 또는 산업 정책적인 목표와 조화를 어떻게 하면 이루어 나갈지 그런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경희 교수님, 구체적으로 뭐 전략까지 제시해주셔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 부분과 관련해서도 또 포괄적으로 해서 유성 교수님, 예, 토론해 주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과학기술학교 유승훈입니다. 네, 이제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 토론문에 있는 거를 하여튼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우리에게 너무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앞서 이동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적인 논의를 할 시간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데요. 지금 일정을 보면 이제 10월 중으로 NDC 상향 계획을 확정을 할 것입니다. 결국 한 달 한 반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그 확정된 내용을 갖고 10월 말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2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이제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결국 한 달 반밖에 안 남은 시점이지만 이거를 이행해야 되는 국민이나 또 일반 기업 산업은요 NDC가 뭔지도 모릅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나 NDC의 약자가 뭔지나 알죠. 그리고 이 NDC가 확정이 되고 나면 2030년이 굉장히 먼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까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2030년 이전에 이 산업 부분들은 이걸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술이 뭐 하나 확실한 게 없고 뭐 이 기술이 도대체 2030년에 완성이 될지 40년에 완성이 될지 50년에 완성이 될지 아직 모르는 기술들이 단순하게 나열돼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이 결국 보이지 않게 되면 해외로 나가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공장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서 결국에는 이 교감이 좀 필요한데 실제로는 지금은
국회에서도 논의는 하향식이라는 말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의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슨 비행기가 폭탄을 투하하듯이 그냥 마구 이 목표들이 투하만 되고 있지,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은 이슈 자체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국민과 기업이 탄소 중립의 이행 주체이고 또 설득의 대상이고 논의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향식으로 계몽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목표 하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발생이 됩니다. 작년 12월에 사실 NDC를 유엔에 보고했고 그 내용을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또 올해 나온 그 14차 천연가스 장기 수급 계획에 반영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고민과 논의와 그걸 이행하기 위한 수단들을 고민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상당한 진통을 거쳐서 그 많은 국가 계획들을 확정을 했는데 현재 35%만 하더라도 작년 말에 보고한 것 대비 목표가 1.34배 강화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전력 부분 같은 경우에는 3,410만 톤 추가 감축을 반영하기 위해서 작년에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예년에는 같으면 1년 만에 수립이 됐는데 9차 계획은 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3,410만 톤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그 노력을 했었는데 불과 이제 몇 달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2천만 톤 내지 3천만 톤을 추가로 이제 30년까지 이제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짜면서 도대체 누구하고 논의를 했는지, 누구를 이게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도대체 기업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나갈 것인지, 얼마나 문을 닫아야 될 것인지, 그로 인해서 GDP는 얼마나 줄 건지, 일자리는 얼마나 줄 건지, 물가는 얼마나 오를 건지. 독일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2.5배로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오를 건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하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과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토론하는 이제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고 즐거운 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과정을 얼마든지 거칠 수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현재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일각에서는 비용 증가 부분을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순간 이것은 탄력을 받기 어렵고 결국 무산되고 기후위기가 오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갈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이렇게 무책임하지 않다. 그러니까 일반 커피에 비해서 공정무역 커피에 돈을 추가적으로 내고 사는 분들이 있다. 그와 같은 현명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 정보에 대해서 혹은 일자리 감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형 탄소 중립 경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그 IEA에서 올해 나온 그 로드맵 보고서에도 보면 거기서 그 2050년까지의 로드맵을 권고한 것은 있습니다만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게 일반적이지 않고 세계 각국의 상황에 맞게 탄소 중립 경로를 만들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도 그 논의를 통해서 30년까지 어떻게 갈지를 만들면 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 35%도 낮다라고 굉장히 그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직선을 끊게 되면 37.5%가 이제 맞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점서부터 50년까지 정말 우리가 출발이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그러면 100m 달리기의 속도로 2050년까지 과연 달려갈 것인가? 불가능하거든요. 2030년까지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조금 천천히 뛰더라도 2030년까지는 뛰어가고 거기서 체력을 비축한 이후에 30년부터 이제 탄소 중립 2050년을 향해서 달리는 이런 전략이 우리 한국에 맞는 전략이 아닌가. 직선 경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2050 탄소 중립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산업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확실한 기술이 없고 또 사회적 수용성도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달성할 수밖에 없는 경로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숫자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손양원 교수님께서 강조하셨지만 이제 RE 3020이 곧 이제 한 달 반만 있으면 RE 3040으로 변하는 혁명적 수준의 이 NDC 상향이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로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전히 분명하지 않게 얘기되는 부분이 이렇게 3020에서 3040으로 가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더 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런 분들이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태양광을 늘리면 중국만 좋고 풍력을 늘리면 유럽에 좋고 연료전지를 늘리면 미국에만 좋은 일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현실에서는 분명합니다. 결국 이런 거 확대해봐야 국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늘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한테 도움은 안 되지만 가야 된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지 막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낸다고 잘못된 정보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국가 기관 산업을 보게 되면요. 정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거의 모든 부분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중국은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리한 NDC 목표를 달성하는 중에 우리의 공장이 해외로 나가거나 혹은 우리의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 그거는 결국 중국으로 다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세대한테 물려줄 것은 온실가스가 줄어든 세상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일자리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명심하면서 우리에게 맞는 경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토론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다 들으셨겠지만 논의를 위해서 좀 제가 중간 정리를 좀 하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형평성 문제와 함께 이걸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의 그 이면에는 이중적인 국제 정치학적인 그런 것이 깔려 있다는 얘기죠. 외형상으로 물론 기본적으로 지구 탄소 중립에서 가야 되지만은 그 이면에서 각기 주장이나 선진국의 압력 같은 것은 작국의 이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게 충분하게 우리 이익에 뒷받침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이게 무조건 당위론적으로 윤리론적으로 국제사회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상에서 맞지 않고 사태를 좀 너무 한 면만 보는 거다라는 것을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로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비용 문제, 돈이 얼마나 드느냐에 대한 얘기 전혀 없다. 이게 상당히 좀 절차적인 문제와 관계됩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단순한 비용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럼 국민들에게 도대체 NDC가 뭐고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무엇을 감당해야 되고에 대한 얘기도 없이 그냥 적절히 폭탄 투하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 자체가 어떤 절차적 합리성 문제.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에 절차적 합리성 문제가 아니고요. 실현 가능성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저탄소 전략에 관한 책들 보면요. 가장 궁극적으로 이 저탄소의 실현에서 궁극적인 바틀넥은 어디냐면 사회적 수용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서두른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발묘 조장의 그 예도 있잖아요. 별을 갖다 빨리 자란다 뽑으면 죽지 그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경제성 문제가 절차의 문제를 갖다가 좀 따져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다음에 또 이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학적인 팩트, 현실에 대한 또 그리고 기술이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리고 단기적으로 가능하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잘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좀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국형 어떤 경로를 우리가 지금 뭐 시간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주관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목표서는 우리의 중기 계획도 약간 비슷한 그 해프닝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됐거든요. 한국이. 예. 근데 지금 같이 이렇게 갈 경우에는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악효과가 낼 가능성이 많다. 첫 번째, 달성을 못하면서 돈은 돈대로 들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두 번 양치기 손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국 뭐야? 이렇게 얘기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좀 우려를 해야 될 거고, 그 중에 오늘 나온 얘기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점 하나는 아마 이게 있게 되면은 아마 제가 생각에는 정부가 이렇게 과감히 올리는 데서는 전력 부분에 대한 것을 염두에 뒀을 거예요. 특히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걸 과감하게 줄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과연 이제 그것을 이제 산업 부분에 좀 영향을 좀 조금 적게 부담이 들어서 전력 산업 부분에 부담이 굉장히 크게 떠질 가능성이 많은데, 과연 그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또 그거, 줄여진 석탄을 신재생이 다 채울 수 있는 건지, 그게 입지가 가능한지, 개통이 돌아가는지, 아마 저장장치 제가 보기에는요, 계산 안 해봤습니다. 아마 ESS 같은 거 아마 수십 개가 필요할 겁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죠? 이제 대안으로 지금 소영 교수님께서 우리가 고려해 봐야 옵션을 주신 것 같아요. 옵션 중에 하나로서. 원전 계속 운전, 저도 그것도 하나의 옵션 중에 하나에 고려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근데 시간은 촉박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런 느낌까지 드는데, 이걸 NDC를 과감히 하자, 그래서 신재생을 많이 넣자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 내용은 원전을 계속 하자 이런 얘기가 나는 저는 큰 차이가, 양쪽은 서로 막 원전 신재생 서로 대립하는데 저는 똑같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이게 이 토론 나온 거에서 쭉 보셨겠지만은 이제 제가 정리만 해가지고요.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라고 지정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세 분 발표자분들이 대답하시면서 이 부분에서 본인의 의견이 있다 그러면 그때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신재생 기반의 수소 공급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산업 부분에 탈탄소가 되려면은 화석연료가 이제 수소로 바뀌려면, 근데 그린 수소가 돼야 되는 건데, 그에 대해서 수급 계획이나 이런 정부 계획에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서 혹시 이제 발표자분들께서 아시는 얘기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질문 주신 분은 이 경제성 분석 누락 얘기하셨고, 이게 일시 절차 문제를 많이 하셨어요. 절차적 정당성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을 좀 발표자나 소원자분들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그것과 같은 선상인데요. 그거를 위해서 어떤 전문가 풀 제도 이런 것을 좀 차원에서 학회가 역할을 좀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다음에 불과 10년이 안 된 안 남은 이 부분에 대해서 NDC에 대해서 상당히 좀 국민들이 반감 이런 게 많은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 유 교수님 얘기했지만은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이런 한국적 경로 이런 걸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국민들 수용성에 관해서 공급 요금 인상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 이런 것도 주셨고, 어떤 분 또 헌법에 대한 얘기까지죠. 책임 문제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4-5가지죠. 토론, 프로에서 나온 질문을 포함해서, 발표자분들 먼저 첫 번째 발표하신 순서대로 해가지고, 박우정 교수님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나온 얘기, 프로 얘기, 또 발표 때 미처 하지 못했던 얘기, 이런 것을 일단 한 5분씩 정도만 해서 간단하게 좀, 대답을 좀 해주시죠. 예. 먼저, 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현재, 탄소중립 기본법이 지금, 의회에서 추진이 되고, 또,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쪽에서는 또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또 국민들 지금 시민들 단체를 모아서 또 의견들도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의견 수렴이라고 보기보다는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일종의 설명회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야기할 때 유럽형 모델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그 유럽형 모델은 정치적 가버넌스 자체가 상당히 분권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분권화되어 있는 유럽형 모형을 이야기를 하면서 막상 이런 NDC라든지 탄소 중립은 지극히 탑다운적인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많은 정말 한국의 유수한 전문가들 분들조차도 이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심지어 정부 부처 내에서도 핵심 부처 내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관련해 가지고 EU의 의회 포털 같은 데 가보면은 이 소위 그 퍼블릭 컨설테이션 피리어드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뭐 유럽은 꼭 그 CBAM 탄소 국경 조정제뿐만 아니라 여러 그런 EU 의회에서 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을 때 소위 이제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공식적인 기관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때 각계 기업계,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개인으로부터도 의견을 받은 부분들이 공람이 될 수 있도록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의견을 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의견이 어떻게 수렴이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저희 국민들 또 우리 연구자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냥 공연불에 그치지 않도록, 왜냐하면은 그쪽에서는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또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픈돼서 그리고 기록적으로도 이게 남겨져서 여러 관계자들 또 국민들도 공람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로 이게 그 의견들이 수렴이 되어야 한다. 그게 이제 그 분권화된 어떤 방향성에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분권화에 대한 의사결정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좀 정은 박사님. 예. 네. 산업공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산업구조 재편이라고 하는데, 산업구조 재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은 꽤 건실하게 잘 컸어요.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서비스가 못 컸기 때문에 제조업 비중이 높은 거지, 제조업이 커서 서비스가 못 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구조 전환을 무조건 우리가 서비스를 안 키우려고 안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대안을 갖고 서비스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 사업 전환을 하라는 말을 해야지, 있는 거 잘하는 거를 없애서 지금까지도 잘 못했던 서비스나 뭐 이런 데로 진입을 하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요구에 대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연료와 원료의 전환은 말 그대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되게 좀 쉬워 보이는데, 저희도 최근에 하면서, 유럽에서 한대더라. 유럽에서 이런 논문이 나왔대더라. 이런 거를 들고 와갖고 지금 50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논문이 나왔대더라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 최신 설비들을 모두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잘 아시지 못하시나요? 공학자들은 실험실과 그다음에 그거를 데모 플랜트와 그다음에 설비를 가고 그다음에 대형화해서 경제성까지 가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들인데 각 단계별로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시멘트에서 그 원료 대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 폐건축자재를 모아갖고 거기서 석회석을 다시 모아서 클링커를 다시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모래하고 자갈을 섞는데요. 건물을 다 부신 다음에 모래하고 자갈을 다 건져내고 다시 거기다 레미콘에서 들어갔었던 그것들을 다 뽑아낸 다음에 다시 석회석 클링커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아마 석회석 회분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걸 왜 5% 10% 못해라는 얘기가 지금 요구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생전 처음 듣는 얘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회석은 우리나라가 가진 거의 유일한 천연자원인데 그거를 안 쓰고 돌을 쓰고 나무를 쓰고 뭐 바이오 나무집을 지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상과 현실과 우리나라와의 그 차이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료와 원료 전환하는 걸 수소환원 제철, 제가 다른 데서 가끔 말씀드리는데 유럽은 최소 50년에서 최대 100년 자본주의 역사와 같이 한 설비들을 바꿔내는 거고요. 최근에 일본 어떤 산업계가 와서 자기네 계속 사고가 나는데 설비가 계속해서 고장이 나는데 새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니네는 왜 안 해? 라고 하더라고요. 왜 신규 투자를 안 하느냐고. 기술 전환기에 아마 이제 투자를 어느 시점에 할 것인가 인데 그 얘기는 좌초자사 문제입니다. 유럽은 100년 된 거, 50년 된 그런 설비들을 무너뜨리고 새로 하는 거고요. 우리는 90년 이후에 투자한 설비들을 앞으로 불과 30년 내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 석유화학, 정유 지금도 투자하고 있는 설비를 앞으로 30년 안에 탄소 중립이 필요하니까 다 뭘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뭘로 바꾸는지 대답은 아무도 안 갖고 있어요. 정밀화학이나 이런 거로 가라는데 정밀화학으로 가려면 그 원재, 아까 제가 BTX나 뭐 부타티엔이나 프로필렌 이런 말씀드렸는데 에틸렌 이런 건 어디서 만드느냐 얘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산업용 가스가 없이 반도체만 하면 되지 않냐? 말이 안 돼요. 그런 얘기들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파리협정, 탄소 중립에 대해서 아주 역사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는 파리협정에서는 모든 국가가 서로 다른 국내 여건에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과 각자의 역량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요. 어떤 나라 선진국이 하니까 우리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고 30년 목표가 아까처럼 외국은 이미 꺾어지고 있고 우리가 투자를 안 했으니까 그린워싱 얘기하시는데 안 했으면 저는 우리 산업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솔직히 열심히 하면은. 근데 이게 정책이 계속 헷갈리면서 감축량만 나오는 거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에너지 부분은 잘하실지 모르겠으나 산업 부분은 공정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공정을 만들 때 산업화할 때 대부분의 설비들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온 건 이유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기술이 없고 개념 설계 기술이 없었고요. 그것들을 실시설계만 겨우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보고 지금 바꾸라는 얘기는 이제 겨우 따라잡아서 선진국 주요국들하고 경쟁할 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들이 만든 설비와 그들이 만든 새로운 생산 공정과 이런 디자인들을 다시 다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거 받아들여서 생산하면 그 대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재생 기반의 수소 공급 전제돼야 된다는데 이거는 외국에서 개발해서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개발해서 도입해서 갖고 와갖고 암모니아든 수소든 갖고 와갖고 수소 공급을 그린 수소 공급을 한들 가격 경쟁력, 국제 경쟁력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그야말로 탄소 중립의 절대가치만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위원회 저도 사실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과 산업과 이런 것들이 좀 국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간접, 직접 배출, 그 다음에 공정 배출 말씀드리면서 직접 배출하고 공정 배출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산업 부분에서. 간접 배출은 죽어도 깨나도 못합니다. 아리백 요구하면서 외국에서 니네는 왜 안 했냐라고 하면은 기업체들은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놔볼까, 수소를 이제부터 해봐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작은 업체들은 그나마도 없고요. 자기가 사는 에너지, 전기가 이게 탄소 중립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 부분의 탄소 중립에서 3분의 1 정도는 에너지에
모두 다 기반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 디테일한 부분, 그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그 에러 같은 거, 그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실험실에서 선고했다 해서 결코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중간에 파틀러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술적 불확실성 등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의 설비의 어떤 특수성 그런 거는 그거는 조금만 공부만 해보면은 충분히 아는 부분인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자를 대고 줄을 쭉 끊는 방식으로 이 목표를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저도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전문가인데 좀 자칫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다음,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시죠. 답변요. 됩니다. 손양원입니다. 사실 오늘 짧은 시간에 쏟아붓듯이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토론자 선생님들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가 너무나 다급합니다. 그것도 너무나 무력합니다. 사실은 아까 하향식, 투하식, 국민을 계몽의 대상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전 그보다 더 지나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마치 몰래 작전을 치르듯이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통과시킨 국회의원들도 내용을 몰랐을 것이고 탄소중립위원회인들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이걸 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다급합니다. 그게 시간도 얼마 남지도 않았고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좀 알려야겠다 싶어서 인터뷰도 해보고 발표도 해보고 하지만 사실 굉장한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미 환노위 법사위를 통과했고 국회를 통과했고 또 더 놀라운 건 야당이라는 사람들이 왜 35%냐 50%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는 거의 무력감을 넘어서서 되게 아주 맥이 딱 풀리는 걸 느꼈는데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국무회의도 아마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통과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통과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NDC는 우리가 아무리 우려해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미 갈 대로 가버렸고요. 또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500명의 시민을 모아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탄소 중립이라는 건 우리가 문명의 방향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500명의 어떤 사람을 뽑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모아서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오 하는 그 세 가지 선택지를 보면 과연 이게 문명의 방향을 바꾸는 이 탄소와 관련된 거대한 사회적 의사결정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라면 끓일 때 고춧가루를 한 숟가락 넣을까요? 두 숟가락 넣을까요? 묻듯이 순한 맛, 보통 맛, 매운맛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물어보겠다는 거고 아마 별 무리 없이 그것도 통과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무력해 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는 오는가, 기후변화가 과연 인간의 행위 때문에 그러한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론을 했고 이제는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이 무역을 의존하는 나라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응을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는 거부한다,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동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하면 도움이 되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난 1.5%인 줄 알았는데 1.7%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1.5%밖에 안 되는 나라가 우리가 앞장서서 피를 흘리면서 팔다리 다 자르고 하면 다른 나라에서 참으로 고맙다, 효과 있겠다 생각할 것 같은가 하는 겁니다. 중국은 27%이고 그 다음은 미국이고 인도인데 이런 나라가 혹시 정말로 살신성인의 자세로 그런 걸 하면 좀 기대라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남들이 기대도 안 하는 일을 하느라고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이미 아주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광대무변한 대상입니다. 그 대상이 겨우 석탄발전소 한두 개 문 닫고 태양광 한두 개는 아니겠지만 태양광 좀 깔면은 그 기후가 움직이는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그 오만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남보다 더 나서서 더 빨리 우리가 오만 희생을 다 치르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글로벌 트렌드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만들고 그것을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는가를 했을 때 우리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는 것이지 아무도 믿지도 않는 얘기를 마구 내지른다고 해서
그게 뭐 한 번 생사가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후변화라는 건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기후변화를 막는답시고 막을 힘도 없는 사람들이 나서서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가 그 기후변화 대응하는데 써야 될 그 아까운 노력과 재원을 의미 없이 써버리는 데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결론적으로 사실 이 NDC와 관련해서 이 토론회의 이 열기와 달리 우리 사회는 너무나 냉담하고 무지하고 사실은 아무런 거칠 것 없이 아마 끝까지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법은 통과돼서 가긴 한데, 저는 이게 이제 추가적인 것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35% 이상이니까 또 그걸 알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세계, 국제 정치학적으로 협상 과정에서 또 그런 걸 또는 나중에 NDC 신고할 때, 제출할 때 되면 무지한 압력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더 올리려고. 그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한 경중을 좀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40%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팔다리 자르고 희생해서 간다는 것이 전제, 국민들이 수용하려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첫 번째로, 다른 나라도 다 팔다리 자른다는 걸 각서를 쓰든지, 그죠? 이거 언제 한번 우리, 박지원 원장님 죄수의 딜레마 얘기하셨는데 바로 그 상황이거든요. 그 없는 상태에서, 보정수포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팔다리 자른다는 게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는 거.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팔다리 자르지만은 남들보다 먼저 잘라가지고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지고 세계 경제를 갖다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그런 잠재력과 어떤 그런 산업과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올시다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럼 그걸 준비하고 나서 우리가 먼저 나갈게라고 김하병처럼 치고 나가든지, 그러면 그것도 좋아.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손해를 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국제 경쟁이 높아지고 새로운 산업에서 한국이 주도하고 이렇게 얘기 보여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는 이 굉장히 국민적 수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난 우려가 많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모든 그런 얘기를 다 해주셨습니다. 우려 같은 거, 현실적 제약 조건.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일단 법은 통과되고 했지만은, 일단은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잘 할 거냐. 최대한 좀 여론을 좀 확실시키고 갈 것이냐 하는 그 얘기고요. 그리고 이게, 중간에 이제 설령 이렇게 좀 무리하게, 목표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학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옵션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나리오를 갖다 목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배제했던 여러 가지 옵션들 가운데서 예컨대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손양 교수님이 제기했던 원전이 계속 운전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이제 한 번씩 그는 원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문 연구자들이 많이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이렇게 줄여주신 바람에 원래 4시 반까지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한 10분 정도 5분은 나중에 마무리를 한다 하더라도 혹시 이 참여하신 분 가운데서 채팅방에 올리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답변이나 또 발표 토론 이걸 듣고 지금이라도 또 한마디 좀 얘기를 좀 할 게 있으신 분들 있으면 좀 마이크를 좀 넘겨드려서 좀 얘기를 들을까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화면을 보면 나름대로 자기 주장이나 내공이 있으신 분들이 막 다 들어와 있는데, 제가 참 이게 어느 분을 발언권 드리고 안 드리고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먼저 좀 자발적으로 한두 번 좀 얘기 꼭 한번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분들 한번 좀 자청해 주시죠. 혹시 있으십니까? 손 들어주시면은 마이크. 조금 한마디. 예, 박정희. 예.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냥 헬플리스, 호플리스입니다, 지금. 제가. 참 답답한데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법제화가 되면은 이제 법제화 되기 전하고 후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법제화가 되면 이제 법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무언가 하려고 하는 이제 액션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 세미나의 결론은 뭐냐면 취하려고 하는 액션들이 다 무리수를 아마 가져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면은 아까 우리 조영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목표 달성도 안 되고 자원 낭비되고 국제적인 신뢰 잃고 모든 거 다 잃는 그런 패스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이제 할 일은 없다고 이제 이렇게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이거는 글쎄요, 정말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 학자들이 늘 이제 부족한 게 뻔히 가는 길을 알고 하는데도 뭔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아직은 아직은 대통령 거부권이 아직 남아 있는 프로세스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거의 가능성은 1%도 안 되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이런 순수한 학회 차원에서 이 탄소 중립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시 재고를 촉구하는 이런 뭔가의 의견을 갖다가 외부에 내보내는 것도 하나의 그냥 뭐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사실 굉장히 안 좋았던 게 이 언론중재법이 하고 같이 가는 통에 언론들이 언론중재법은 자기네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니까요. 언론중재법으로 도배를 하다 보니까 뭐 탄소중립법이나 사학법 개정안 같은 게 들어갈 여지가 없었어요. 만약에 이것이 언론중재법이 없이 탄소중립이 갔었다면은 이건 대단히 사회적 공론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뭔가 변화가 있거나 그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게 결국은 매우 우리나라 산업에 아까 정호민 박사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방법이 없는 길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 35% 이상을 갖다 구속시켜가지고 손발 다 묶고 가는 이 길을 가는 게 글쎄요. 이게 법제화가 딱 되고 나면 상황은 또 완전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한번 말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혹시 또 다른 분들 또 아까 예.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우선 제가 이제 탄소 중립 방안이라고 해서 시나리오라고 해서 그걸 계속 쳐다보면서 이걸 어떻게 외국에 설명을 해야 할까? 저는 이제 주로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외국에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이라든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큰 기조를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이걸 설명을 하면서 제가 중간에 웃을까봐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쭉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그냥 이걸 갖다 좌시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좀 안타깝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회 차원에서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를 하시더라도 이 부당성 또는 비현실성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주는 언론 기고 활동들을 좀 전개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좀 우리는 소위 연구자이고 그 다음에 또 학자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것이 얼마만큼 비현실적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조목조목 좀 봐야 하는데 오늘 그 말씀 주신 손영훈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이 예시해 준 그런 것을 좀 보여주면은 아마 좀 더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합니다. 더더욱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 안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그 시나리오를 보면은 소위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 끌어다가 그냥 개별적인 것을 갖다 총합하는 형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보면은 연료전지라든가 동북아 그리드라든가 또 무탄소 전원이라든가 부생가스라든가 등등의 상호 의존 관계에 있어서 특정 부분이 높아지면 다른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 각자를 갖다 포션을 일정률로 그냥 배정을 하고 정합성 없이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바깥에 가서 설명하기가 참으로 창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소를 통해 가지고 뭐뭐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소가 소위 그린 수소 베이스로 해가지고 뭘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전원은 따로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수소는 수소대로 그냥 계획을 짜고 있고. 근데 그 규모가 말도 못하게 크죠. 그리고 전 세계 수소 생산 능력이나 또는 세계 수소 생산 잠재력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정도의 소위 그 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아마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전 세계 아마 시장을 갖다 우리가 그냥 장악을 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 큰 규모인데 매우 현실성 없는 것은 우리는 좀 알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기가 좀 늦었다 하더라도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조금 더 정치하게 내용을 설명을 해야 할 소위 어떤 의무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혹시 또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제가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사장님. 심심해졌습니다. 예, 여기서. 예, 얼마입니다. 예.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예. 사실은 지금 좀 탄소 중립 정책이 너무나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조금 문제가 있게 진행됐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됐다는 게 좀 문제로 느껴집니다. 뭐 산업부의 정책들이 최근 정책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었는데 더 중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참 이런 과정으로 진행됐다는 게 하향식으로 그냥 명령하듯이 했다는 것이 크게 문제로 느껴지고요. 저는 그런 의사 절차 과정에서 되돌이켜보면 사실 우리가 탈원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정권 초기에 사실은 수기 민주주의라는 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아놓고 뭐 몇 달에 걸쳐서 이제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도 뭐 다른 국가에서 이제 수기 민주주의 하는 프로세스를 갔던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경험이긴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 정도 되는 사안이라면 이거는 사실은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거의 국가의 어떤 큰 전반적인 결정에 관한 사항이고요. 뭐 예전에 뭐 이게 좀 이상한 거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수도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사실은 이제 위헌으로 때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국가 전체적인 어떤 큰 틀이기 때문에 그 위헌이라고 주장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국민 투표 사항이 아닌가 이 정도 되는 거는. 진짜 물론 이제 지금 법안 자체에서는 뭐 구속력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만은 향후 그렇게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 투표로 물을 사항 정도 된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의식적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이야기를 공론화시키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사 교수님 마이크 켜주세요. 네, 클릭이 안 됐네요. 네, 법학하신 분답게 법적인 측면에서 좀 이제 얘기를 좀 짚어 주셨습니다. 네, 또 뭐 이게 또 있습니까 혹시? 네, 예, 뭐 대학 뭐 오늘 얘기들 뭐 좀 다 뭐 쟁점들은 다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문제는 이제 남아있는 일들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양학회 학회장님 모시고 좀 많이 좀 학회원들하고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얼핏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또 높이라는 그런 압력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전에 좀 충분히 지금 35% 채점하더라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 그는 쉽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비용을 많이 드는 거나 또는 뭐 실험 가능성 문제에 있어서, 특히 전력 부분이 아마 부담이 많이 질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어차피 이제 더 이상 더 상향돼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하여튼 35% 법으로 됐다면은, 그 자체를 갖다가 백슬라이딩 안 되니까 그걸 최대한 뭐 달성할 수 있는 데에 있어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뭐 되면 좋겠지만은 근데 이전에도 이제 중기 계획 목표도 그랬고 또 이게 중기 계획할 때 원전 문제도 그렇고 지금 신재생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놔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무리한 정책 수단이 투입되는 거예요. 난 그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후세에 계속 영향을 주거든요. 한번 잘못 결정된 것은. 그래서, 이 35%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우주선으로 이렇게 막 정책들이 나올 때 그 정책에 대해서 그나마 그 내부에서 옥석을 가려주는
그죠? 그나마 이 투자 정도는 그래 뭐 미래에서 조금 불확실하지만은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 좀 우리가 좀 같이 뭐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난 의외로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정책 목표가 딱 발표되면요, 이른바 쉽게 해서 온갖 이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붙거든요. 붙어가지고 정부한테 해서 이 돈 확보해서 자기 비즈니스 늘리려고 말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이거 무조건 30% 달성하는데 중요하다 이런 얘기 갖다 들이밀고 그게 막 무분별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크린할 수 있는 장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전문가들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35%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좀 무리를 하더라도 통과된 상태라면은 그게 이제 뭐 헌법소원까지가 모르겠는데 아니라면 그 다음에 35%를 달성해서 또 폭탄처럼 또 떨어질 거예요. 그걸 그나마 우리가 좀 스크린해 준 역할도 이게 전문가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양학회 우리 회장님들 주도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요 분위기를 그대로 좀 살려가지고 우리가 뭐 낙담할 거 좀 걱정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찾아보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뭐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학회장님, 마무리 말씀 한 번씩 한 20초라도 한 번씩 좀 해 주시죠. 하고 나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